저는 사실 그 실제론을 표방하는 사람으로서 물론 저는 무신론적 실제론이긴 하지만 일단 좀 기독교적 실제론은 아니니까 선생님 말씀에 사실 논쟁을 하고 싶진 않고 제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다. 오늘은 사실 논쟁보다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좋으니까 근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실제론자들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어쨌든 공리주의는 제 입장에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입장은 이거는 전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공리주의는 삶의 디폴트다. 인간의 역사에 디폴트 값이라는 드리듯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 제한을 너무 확대해도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공리주의가 쉽게 도덕적 계급주의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해요. 모럴 리즈닝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도덕은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덕 리즈닝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도덕적일 수 있다는 어떤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로우 클래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도덕적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모럴 계급주의는 그건 좀 극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제 입장은 공리주의는 법학과 경제학에서 해라. 그거는 어차피 그건 도덕이라는 이름만 딱 떼내면 얼마든지 계급적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 프로페션이기 때문에. 근데 도덕이 과연 프로페션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결린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건데 까먹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느라고 세 번째 말씀을 그냥 드리면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문제, 그 고문 딸을 고문하는 그 문제가 언제나 공리주의자들의 어떤 하드 케이스를 동반한 어떤 그 논증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이거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뭐 푸세 딜레마 건도 그렇고 뭐 이제 뭐 그러니까 트롤리 프로블럼도 그렇고 제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실제론적 입장에서 보면 둘 다 가능하다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누군가가 고문하는 그 딸을 고문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려고 고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내가 이 사람 아이를 고문하는 것보다 100만 명을 죽게 만드는 것이 내가 나로서는 더 못 볼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모든 욕을 다 감수하면서라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저는 실제론적 입장에서는 양심에 따르는 거예요. 슈페만하고 좀 달라지죠. 그 지점은. 좀 달라지죠. 슈페만은 약간 비슷한 면도 있어요. 강력하게 그 앞에서 슈페만이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를 하면서 근본적 책임윤리는 근본적 심정윤리와 통한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조금 전에 제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저 딸아이를 제가 고문할 수는 없겠다. 그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되면 100만 명의 그 사람은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그분께서 결국은 그런 모든 비극과 악을 넘어서 선의 승리를 장담한다, 보증한다라는 신앙이 있다면 합리적 선택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합리를 떠나서 가치 인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고민할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게 이제 버나드 윌리엄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현대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공리주의적 입장에서가 아니고 그렇죠. 제가 못 보겠어서 그렇거든요. 100만 명이 죽는 꼴을. 그렇죠. 이유가 다른 겁니다. 100만 명 죽는 꼴을 못 보겠거든요.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근데 이제 공리주의는 제가 이제 지적하는 거는 앞에 거랑 통하는데 여기서 네가 왜 못 보는지 알아? 그게 왜 못 보냐 하면 그 100만 명이 죽는 걸 왜 못 보냐? 그게 네가 저 무의식 속에 공리주의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리즈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서부터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개결은 그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되면
뭐 저는 윤리학하는 사람이니까 사실 계산을 하자면 하겠지만 제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인간인데 예. 그 모럴 리즈닝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냐? 예. 야, 그래 그 사람들이 도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열어두자.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말하는. 예. 뭐 첫 번째 그거 보통 이게 둘 다 윌리엄스가 공리주의 비판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 윌리엄스도 좋아하니까. 첫 번째 총독관료 공리주의라고 이제 보니까 얘기한 건 니들 그럼 결국은 이거 도덕 계급주의를 얘기하는 것 아니야? 굉장히 그 뼈아픈 비판이 되는데 사실 CG의 입장은 정확히 이 총독관조 공리주의처럼 소수의 사람들은 공리주의를 따르되 다수에게 공리주의를 뭐 이렇게 선전하거나 알리거나 교육시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맞닿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공리주의 발전은 총독관조 공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은 좀 벗어난. 예컨대 윌리엄스는 기본적으로 밀은 공리주의라고 보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공리주의와 비공리주의 요소를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절충해놨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타겟팅을 CU직을 타겟팅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두 번째 문제는 윌리엄스가 정말 뼈아프게 공리주의를 때린 거지. 야, 공리주의 너는 도덕 계산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의 소신이나 신념, 삶의 계획이나 이상 이런 거 없지. 있다라고 할지라도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너의 이상이나 너의 프로젝트하고 다른 행동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너의 소신이나 신념 이상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좀 아름답지가 않잖아. 아니 그렇죠. 그걸 따라가야 된다면 그런 거죠. 야,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거는 내가 하나의 행위 주체가 아니라 그 선의 증진 내지는 뭐 그 뭐가 됐건 행복이 됐건 쾌락이 됐건 선이 됐건 그걸 증진하는 도구나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야?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반론이고, 저도 과연 그 이후에 윌리엄스 이후에 공리주의 진영에서 이 비판에 제대로 응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히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상하는 논문이고 쓰고 있는 논문이긴 합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들이 제대로 답을 내렸는가 못 내렸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뭐 결론 비슷한 것은 저는 못 내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공리주의자들이 이 윌리엄스의 그 통합성 반론 내지는 뭐 그 이후에 나오는 레일턴의 그 뭐 소외 반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같고, 오히려 정말 천박한 절충인지 아니면 정합적인지를 따져봐야 될 미래 노선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그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 이게 과연 정합적으로 하나의 견해일 수 있느냐, 아니면 서로 모순되는 것을 그냥 갖다가 얘기한 거냐,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긴 하겠지만, 현대 공리주의자들이 윌리엄스와 그 윌리엄스를 계승하는 사람들의 이 비판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는 게 현재까지 저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에서 저는 이 박사님의 견해에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있기 때문에 그냥 공리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하니까. 끊임없이 발전하니까. 고민해봐야죠. 그 문제에 관한 두 분하고 좀 다른데요. 그 아까 그 소녀를 고문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뭐 여기 이 책에도 나왔다고 하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 상황의 이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예들이. 그 아주 유명한 걸로는 이제 구명보트에 뭐 10명이 이렇게 겨우 손을 하나씩 잡고 있는데 누가 근데 거의 찰랑찰랑 하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이 더 이렇게 달라붙어서 자기도 잡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가라앉는다. 야,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그런 이해나, 그리고 또 이렇게 식량이 그야말로 간당간당해서 딱 한 사람 또는 뭐 아주 소수 인간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나눠 먹고 다 같이 아사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이 올 때까지 한 사람은 희생시키고 소수라도 살아남는 것이냐. 또 그걸 좀 확대하면은 전쟁터에서 뭐 의약품이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좀 덜 아픈 사람을 선별해 가지고 살리는 게 나으냐. 당연히 이제 공리주의적인 판단이 굉장히 예가 많아요. 네. 이 예를 하드 케이스들이 많죠. 이 예를 그 숭산 스님한테 저 슈페만도 그 예를 들고 답을 했지만 나는 이제 슈페만 또는 칸트도 그랬을 거라고 나는 그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럼 어떤 입장에서 그 공리주의적으로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뻔한 거를 그럼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당연히 되묻지 않겠어요? 그럼 카포의 명령에 따라서, 나치 그 SS의 명령에 따라서 한 명을 죽이는 게 나머지 9명을 살리는 게 더 낫지. 그거를
말을 안 듣고서는 9명이, 10명이 더 죽는 꼴을 보는 게 옳단 말이냐. 뭐 이런 반론.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숭산 스님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숭산 스님이라고. 숭산 스님이요? 숭산 네, 스님. 네, 네, 네.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네. 숭산 스님이. 특히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식량이 아주 제한돼 있을 때 그 곧 뭐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그래 이 식량을 둘이 나눠 먹어 가지고는 도저히 구원 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싸워서 아니면 한 명을 희생시킬 거냐 했을 때 승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같이 나눠 먹고 죽는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은 뭐 워낙 직관적으로 하는 분이니까. 구명보트의 예도 그렇고 나는 이렇게 미묘한 상황을 가정하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미묘한 상황을 가정하고 또 유전 선생이 옛날에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가설적인 가정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뭐 이럴 때 그러면 이렇게 하란 말이냐라는 식으로 설득하는 그런 논법이 갖는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고 나는 Thought experiment based on hard 그렇고 case 뭐 이런 거에 대한 환경윤리에서 보면은 그 인간 중심주의가 있고 탈인간 중심주의가 있잖아요. 탈인간 중심주의의 논법은 뭐냐면 우리가 인권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실제로 아니에요. 인권이 사실은 천부 인권 해가지고 실제하는 개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인권 사상을 강조하고 막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실제로 인권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 측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하듯이 환경도 마찬가지다. 인간 중심주의가 굉장히 현명한 것 같지만 인간을 넘어선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동등한 생존권을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데 훨씬 더 유효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는 아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내 입장이에요. 10회 만에 동의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뭐 크리스찬과 비슷한 입장이기도 하고 순교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뭐 꼭 이 현세가 끝나면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 몫이 지금 내가 판단하기에 아까 어린이를 고문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건 걸 하고 온갖 이유를 찾아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서 100대 1일 된 너는 그러면 이를 선택한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상황으로 계속 설득하는 이런 논리에 굴복을 해가지고는 그러한 논리가 계속 득세하고 그러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러한 도덕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도덕의 사멸까지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도덕의 근본을 지키는 일관된 노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와 같은 식의 도덕, 내가 이해하는 식의 도덕, 우리가 언제든지 순교를 할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도덕을 지향하는 한 나는 항상 순교의 가능성을 각오하지 않으면 눈꽃만큼이라도 도덕적으로 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걸 각오하지 않는 도덕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예.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 동의합니다. 똑같은 결론을 도덕 계급주의자. 아니 똑같은 결론을 전혀 다른 데서 한번 내려볼게요. 네. 그 구명령 사례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인정 구명성에 다른 뭐 구원이 올 가능성이 없는데 정원이 5명인데 7명이 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라앉고 있어요. 네. 2명이 바다에 빠뜨리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슈페만은 이 경우에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권리나 정의의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빚진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의나 권리를 해결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얘기되는 건요, 사랑과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는 희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공의로운 하느님이 다 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과 희생이 요구되는 거야. 잘 살다 오시오. 나는 먼저 갑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거부하면 그럼 신앙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슈페만의 논리로 보면 거기선 당연히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거기까지는 얘기하죠. 안 가는 것 같은데. 아, 이 책에도 제비뽑기를 해야 될 사람이 상황이니까. 보편적인 뭐 자비 헌신으로 나가는 밑바탕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조금 전에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중 효과론을 적용하는 그 자연법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권리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다. 거기서 사랑과 헌신을 선택한 자가 이게 선한 도덕적으로 거죠. 선한 선한 자고 거죠. 훌륭한 네, 자이고 네.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 관점에 호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보증하는 존재가,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덕과 복의 일치를 보증하는 존재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선택은 매우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는 매우 합리적인, 나는 이생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쩌면 그런 종교적 과정이 매우 useful fiction일 거다. 유용한 허구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난 부정하지 않는다. 매우 합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 있으면 공리주의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공리주의는요, 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를 의무로 설정해요. 초과 그렇죠. 의무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 있다면 내가 공리주의자고 다른 사람이 공리주의자가 아니라면요, 나는 공리주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희생하겠다. 네, 내가 희생하다고 얘기 안 하면 그 공리주의자가 왜냐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공리주의자가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강요할 수는 내세를 없고. 가정하거나 하느님을 가정하거나 덕과 복의 일치를 보증하는 존재가 없다고 할지라도 공리주의자는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결론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이 초과 의무라고 얘기하는 걸 의무라고 말하는 점에서는 같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저처럼 네. 저도 내세를 믿지 않는답니다. 네네. 공리주의도 아니라고 예. 해요. 예. 근데 저는 아마도 저라면 일단 모럴 리즈닝 없이 예. 저라면 누군가 한 명을 일단은 밀치고 왜냐하면 7명, 5명이니까 네네네. 일단 미안하다. 일쳐내고 그래서 내고 다음에 제가 이제 내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갈 식으로 가겠죠. 아마 공리주의자도 그럴 겁니다. 근데 네. 그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추하니까 네. 추한 걸 네.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결론은 같은데 이유가 다른 이유가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슈페만은 그러면은 어떤 입장이냐? 물론 네. 선생님 입장은 아니죠. 네, 네, 당연히 네, 아닌데 네, 여기서 박 선생님 입장이냐, 네, 제 입장이냐? 네. 저는 속은 내세를 생각했을지 몰라도 네. 최대한 그걸 좀 배제하고 설명해 보려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내세를 이제 가정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합리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슈페만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왜냐하면 슈페만이 지금 가고 있는 거는 합리성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게 실제를 대하는 태도다. 실제를 하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상황도 안에 실제란 말이에요. 만약 7명이 5명이 타는 구명정에 그것도 실제잖아요. 안 그래도 정말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틀리카이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올바로 대할 거냐 라는 대로 가면 제 생각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야 미안하다. 이 중에 제일 뭐 이를테면 제일 나이 많이 자신 분이 계신다던가 어르신 미안하다. 그분 먼저 왜냐하면 많이 사셨으니까 그분 먼저 일단은 죄송해요 선생님 제일 나이 많으신데 그분 먼저 일단 발로 뻥 차고 아니 난 그건 어떤 관점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고 그 생각해요.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몸을 던지는 식으로 왜냐하면은 야 내가 그냥 여기서 아름답게 산화하는 게 아름답지. 그렇죠. 이거 진짜 야 누구 하나 뭐 이렇게 야 이거 저놈이 나뽕 차면 어떡하지 뭐 이거 너무 찌질하고 보기 싫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내가 실제를 대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그대로 표현하면 실제를 올바르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슈페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더 건설적이지 않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공정하게 대한다고 표현하지만 실제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고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는 거고 뭐 절대적 관점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뭐 기본적으로 자기 헌신과 희생의 길을 갈 거고 남 뻥차고 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슈페만은 그렇게 수단이 목적을 정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다면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를 바라고 아마 뛰어들겠죠. 뭐 그냥 결론은 같다는 얘기예요. 리즌이 다른 거지. 그냥 혼자 뛰어들면 너무 바보 같잖아요. 근데 슈페만은 아마 목적이 그렇고 수단을 정당하지 않으니 제 입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하드 케이스를 벗어나는 방식은 그렇죠. 그게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거거든요. 벗어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혼자 뛰어들든 옆에 사람 뻥 차고 뛰어들든
혹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든 어느 것 하나 뭐 너는 그 비도덕적이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할 문제는 그쵸. 아니고 단지 누군가가 야 너 나 살아야 돼 절로 가라고 뻥 차는 순간 그때 그렇죠. 비도덕은 발생한다. 그렇죠. 이런 맥락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슈퍼맨이 계속 우리가 모든 결과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슈퍼맨은 아마도 모르긴 해도 누군가를 뻥 차거나 강제로 하고 자기 희생을 한다고 해도 정당하다고 얘기했지는 않을 거예요. 슈퍼맨의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아마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모든 결과에 책임질 수 없으니 나는 일단 들어가지만 나머지 6명이 아무도 안 들어가가지고 이게 가라앉는다면 아마 뭐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져야 그런 되겠죠. 거죠. 저는 운명적으로. 슈퍼맨이 제 선택을 그렇게 네. 반대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만약에 똑같은 한 명을 뻥찬 행위더라도 나도 들어가려고 뻥찬 건지 살기 위해서 뻥찬 아니면 건지 내가 살려고 2명을 뻥찼는지 요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공리주의자도 보통 공리주의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이제 야 니들은 이게 일반인의 도덕이 아니고 성자의 도덕이야 이런 비판을 하게 되는데 성인이 할 수 있는 거지 그 어떻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도덕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네, 도덕의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공리주의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 도덕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공리주의적으로 그 깔끔한 방법은 제비뽑기죠. 제비뽑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일단 들어가겠다 해놓고 나머지 6명 중에 제비 뽑아라.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나머지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하나 붙잡고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것도 제가 그거죠 사실. 하나 뽑자고 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5명을 살 수 있는 최대가 뭔가 근데 나머지가 공리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공리주의자는 일단 과도한 요구이지만 야 자기 희생이 이게 초과 의무가 아닌 의무로서 부담이 되는 것이 될 거니까요. 근데 제비뽑기 하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비뽑기 방법은 전형적으로 계약론자들의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리주의하고 계약론도 많이 나누지만 사실은 저는 접점이 뭐 얘기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는데 최소 도덕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아요. 굉장히 접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리주의가 하나의 모럴 리즈닝의 기반이고 그것의 결과로 계약이 나오기가 매우 쉽기 때문에 그 또 계약론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홉스도 계약론이고 루소도 계약론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너무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그 계약의 결론이 어디로 갈지가 뭐 좀 애매한 면이 있죠. 스캔론만 계약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열려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스캔론의 계약론도 제가 봤을 땐 지금 그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이제 근거로 삼자. 근데 결국은 누구도 상대방의 목숨에 대해서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렇죠. 그와 같은 구명령 사례에서 그러면 어찌할 것이냐. 결국 본인도 그때는 카운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카운팅한다면 그러면 각자의 권리를 다 보장한 다음에 카운팅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 권리공리주의야? 이런 식의 비판에 노정되게 되니까 선생님 말씀이 사실은 차이보다는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캔론이 계약론의 대표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론 중에 하나인 거고 약간 칸티안적 그러니까 미국식 칸티안적 계약론자인 거고 롤즈를 계승하는 거니까 미국식 칸티안 그러니까 아메리칸 칸티안 그 계약론이지 뭐 사실은 뭐 정말 스캔론은 잘 몰라서 정확히 논평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뭐 홉지안적인 계약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고티에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가티에하고 스캔론은 완전히 다르고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6장 여기까지로 하고 7장 이제 무조건 여기 이제 선에 관련된 문제죠. 네, 선의 문제죠. 이게 이제 실제론적 태도가 이제 물씬 나는 그렇죠. 가장 많이 나는 거죠.